엉뚱한 곳에서 그 반지를 발견한 건 남편이 떠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파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옷장 위 낡은 가방, 그 안에 든 작업화 상자. 거기 싸구려 벨벳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크기의 빨간 상자. 펼쳐보니 여성용 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금반지였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백화점 어디나 하나쯤 있을 듯한 기성품으로 만들어진 흔한 디자인.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오래 함께 산 사람의 물건 속에서 내가 전혀 모르던 뭔가를 발견하는 순간, 그 순간 그 사람이 낯설어지는 기분.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 작은 상자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처음 만난 건 26살 때였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난 맞선 자리. 그 사람은 건설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어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저는 혼자 떠들고 그 사람은 고개만 끄덕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게 그게 참 편했습니다. 결혼은 빨랐어요. 그때는 다들 그랬잖아요. 연애를 오래 하는 것보다 괜찮은 사람 만나면 빨리 결혼하는 게 당연하던 시절.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저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28배 결혼해서 이듬해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그 사람은 현장 근무자였습니다. 처음엔 서울 근교 현장이었어요. 저녁이면 돌아왔죠. 그런데 딸아이가 돌진하면서부터 지방 발령이 잦아졌습니다. 충주, 강릉, 포항. 한 달에 두세 번, 주말에만 집에 왔어요. 금요일 밤 늦게 돌아와서 토요일 오후면 다시 떠났습니다. 24시간. 아니, 정확히는 18시간쯤? 그 사람은 집에 오면 잠만 잤거든요.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를 푸느라 토요일 오전 내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아빠라고 처음 말했을 때도 그 사람은 현장에 있었어요. 유치원 입학식 날도 초등학교 입학식 날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못 왔어요. 현장은 쉬지 않으니까요. 추석 당일만 겨우 다녀가곤 했죠. 그 시절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삐삐만 있었어요. 급한 일 있으면 숫자 눌러서 보내고 그 사람이 공중전화 찾아서 전화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1시간씩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열이 나서 응급실 갔을 때도 저는 혼자였어요. 그래도 처음엔 참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밖에서 돈 벌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 키우고, 우리 어머니 세대도 그랬고 주변 친구들도 다 비슷했어요. 외롭지만 그게 결혼 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IMF가 터진 건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회사마다 사람을 자르기 시작했죠. 그 사람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장, 차장급들이 명예퇴직 당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은 더 현장에 매달렸어요. 잘리지 않으려고요. 집에 오는 횟수가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화를 내기 시작한 게, 당신은 이 집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 돌아온 그 사람한테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담배 한 대 피우러 베란다로 나가더군요. 저는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변명이라도 하든가 미안하다고라도 하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딸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사춘기가 왔습니다. 우리 아빠는 왜 맨날 없어? 친구들 아빠는 다 같이 사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맞아요. 우리 아빠는 맨날 없죠. 엄마도 외롭고 너도 외로운데
그 사람은 현장에만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그게 무관심으로 바뀌는 순간. 저한테 그 순간이 왔습니다. 딸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그 사람이 주말에 와도 저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따로 차렸어요. 딸아이도 아빠랑 말을 안 했죠. 방에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한 건지, 화난 건지, 서운한 건지. 그 사람 얼굴에선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꺼낸 건 제가 먼저였어요. 딸아이 21살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주말에 집에 왔을 때 저는 준비해둔 말을 꺼냈죠. 우리 이제 각자 삽시다. 그 사람은 처음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담배를 입에 물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이혼해요. 이미 우리 남남처럼 살잖아요. 딸도 다 컸고 이제 서로 자유롭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럽시다. 딱 한마디였어요.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럽시다 한마디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그 사람이 붙잡아 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앞으론 잘하겠다고,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해주길. 하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왔어요. 도장 찍혀서 그렇게 26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딸아이는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련했습니다. 이제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오지도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몰랐습니다. 연락도 안 했어요. 딸아이가 가끔 아빠 만난다고는 했지만 저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궁금하지 않은 척 했다는 게 맞겠네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그 사람 회사 동료분이었어요. 과장님이 어제 현장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오시겠습니까?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쓰러지고 1시간 만에 돌아가셨대요. 45살. 딸아이보다 24살 더 산 거였죠.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을 봤습니다. 영정사진 속 그 사람은 제가 아는 그 얼굴 그대로였어요. 표정 없는 얼굴. 말없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들 그랬잖아요. 말 안 해도 알아야 하고 참아야 살아남던 시절. 그 사람도 그렇게 살다 간 거겠죠. 저한테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고요. 회사 사람들이 유품을 정리해서 보내줬어요. 작업복, 안전모, 현장 서류들. 딸아이가 받아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보기 싫었어요. 그냥 다 버리고 싶었죠.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슬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낡은 가방, 먼지 쌓인 작업화 상자. 그 안에서 그 빨간 케이스를 발견한 거예요. 반지를 꺼내서 손에 쥐고 한참을 봤습니다. 이게 뭘까? 누구 거지?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었던 건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현장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줄 선물. 그래서 이혼도 쉽게 받아준 건가? 딸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빠 유품 중에 반지 하나 있는데 이거 뭔지 아니? 딸아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거 엄마 거예요. 뭐? 아빠가 내 대학 입학하던 해에 샀대요. 엄마 결혼기념일 선물이라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줬는데? 그해 초에 회사에서 구조조정 있었잖아요. 아빠가 그걸로 대출 막았대요. 반지 사놓고 며칠 뒤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져서 전당포에 맡겼다가 나중에 찾으려고 했는데 그 뒤로 내 등록금이랑 생활비 대느라 못 찾으신 거래요. 그래서 한참 뒤에 찾았는데 계속 가지고 계셨대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그 반지를 봤습니다. 그냥 흔한 디자인의 개성 없는 반지. 그 사람이 한 달 내내 현장에서 일해서 모은 돈으로 샀을 그 반지. 결혼기념일에 주려고 했던 거. 저한테 한 번도 선물 안 해줬던 사람이 처음으로 준비한 선물. 그런데 그걸 못 줬어요. 돈이 필요해서 맡겼다가 찾을 여유가 없어서 못 찾은 거죠. IMF 때 회사 돌리느라, 딸아이 대학 보내느라. 그렇게 10년을 작업화 상자에 넣어둔 채 지낸 거예요. 그 사람은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이번 달은 딸 등록금 내느라 힘들었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잘릴까봐 무서워. 당신한테 해줄 게 없어서 미안해. 한마디만 했어도 저는 이해했을 텐데요. 그 사람은 끝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만 했어요. 가족 위해서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신가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걸 모르고 서운해했던 적.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그게 보이는 적. 저는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표현이 서툴렀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죠. 대신 현장에 나갔습니다. 힘든 현장일수록 수당이 많이 나오니까요. 딸 키우고 집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 사람에게 가족은 의무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얼굴에선 늘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으니까요. 다만 이건 알겠어요. 그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우릴 사랑했다는 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선물이 아니라 생활비로요.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시간으로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봤습니다. 딱 맞았어요. 그 사람이 제 손가락 사이즈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맞았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끼고 창밖을 봤어요.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없지만 햇살은 여전히 이렇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 하늘한테인지 세상 어딘가에 있을 그 사람한테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젠 알겠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때론 침묵 속에 빈 집 안에 다른 작업화 속에도 있다는 것. 그 사람이 평생 현장을 다닌 건 우리를 사랑해서였다는 것. 여러분 곁에도 그런 물건 하나쯤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증거. 뒤늦게 발견해서 이제는 감사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저는 지금도 그 반지를 끼고 삽니다. 전당포에 맡겼다가 못 찾았던 그 사람을 닮은 듯한 평범한 그 반지. 그 사람이 주고 싶었던 선물. 이제야 받았습니다. 26년 늦게요.